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공포, 죽음. 21세기, 인류는 죽음의 공포에 더욱 가깝게 맞닥뜨려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때문이다. 과거 수많은 사망자를 내며 검은 재앙이라고 불렸던 흑사병처럼 전 세계를 혼란에 몰아넣는 감염병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감염병의 공포. 어떤 열대 밀림에 있는 숨어있던 감염병이 또 지구로 확산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들어오질 거라 생각도 안 했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몇 차례의 홍역을 겪으면서 더 이상 감염병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종을 넘나들고 국경 없이 번지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앙.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감염병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1951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전국이 허덕이던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나라를 덮쳐왔다. 천연두의 발병이었다. 발열과 구토를 일으키고 병적인 피부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치사율까지 높았던 천연두.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되는 천연두는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었다. 백신이 개발돼 1959년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4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4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한 이 같은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약 300년간 계속된 흑사병이 대표적인 예다.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탓에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이란 이름을 갖게 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0%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900년대에 들어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던 1918년 3월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국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첫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 독감은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스페인 독감의 서막이었다. 단 2년 사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천만 명까지 늘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를 3배나 넘어서는 수치였다. 세계사에 기록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병 하나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파급력은 전쟁만큼이나 거대했다는 것. 이처럼 급속하게 또는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환들을 우리는 감염병이라 부른다. 감염병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병과 달리 다른 생물체,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뭐 곰팡이든 기생충이든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하고 몸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감염병은 다른 사람에서의 질환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감염병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병, 세균 감염병, 기생충 질환 등으로 나뉜다. 주목할 것은 전파 경로가 무척 다양하다는 점이다. 음식물의 섭취나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감염병에 걸린 매개 동물 혹은 사람과의 접촉 등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감염병의 위험을 6단계로 구분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 증가해 최종 단계는 세계 전역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 이른바 팬데믹.
팬데믹의 공포는 여러 차례 인류를 압박해왔다. 흑사병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팬데믹으로 꼽힌다면 1900년대에는 스페인 독감 외에도 1957년에 발생했던 아시아 독감, 1968년에 발생했던 홍콩 독감이 팬데믹으로 지칭되었다. 20세기에만 무려 3번의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팬데믹이 선언된 감염병은 무엇일까? 200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약칭 신종플루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감염병으로 2009년 3월 미국 샌디에고의 10살 소아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치사율은 1% 미만으로 낮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손쓸 틈 없는 확산 속도였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순식간에 200여 개 이상의 국가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이는 홍콩 독감 이후 41년 만에 다시 팬데믹이 선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처음에 있고, 두 번째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중증 환자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인플루엔자라는 것 자체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10명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환자의 규모가 한 10배 이상 늘어나니까 이런 중증 환자도 10배쯤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가끔 뭐 스페인 독감처럼 아주 독한 그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경우는 이런 중증 환자가 뭐 몇십 배씩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75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2010년 8월 전 세계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18,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또 다른 감염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거는 막 새로 출현한 새로운 바이러스거든요. 7년 전 바이러스를 아직도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안 부르고 2009년 H1N1 팬데믹 인플루엔자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번 올해 1월, 2월에 유행했던 것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크게 뭐 변이가 다행히 심하게 오질 않았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팬데믹의 위험까지 간 감염병으로 꼽힌다. 1976년 아프리카 자이르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역을 옮겨가며 산발적으로 유행해왔다. 그러나 2014년 3월 기니에서 출혈과 열을 동반하는 환자가 발생한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만 순식간에 2만 5천여 명의 감염자가 나타난 것이다. 50%를 넘어서는 높은 치사율을 가진 에볼라 바이러스는 만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서아프리카 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전 세계를 휩쓸고 간 두 감염병에는 동일한 특징이 있었다. 바로 신종 감염병이었다는 점이다. 신종 인플루엔자와 에볼라 바이러스뿐 아니라 사스의 메르스까지 지금 인류는 신종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 규정짓게 만들 정도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이러한 감염병들은 새롭기 때문에 인류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특히 바이러스 질환들은 항바이러스제 자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 질환에 쓰는 항바이러스제 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치료제 없이 그런 상황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이제 신종감염병 위험하다거나 또는 이제 관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치료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초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종 감염병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지목한 원인 중 하나는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다. 감춰져 있던 야생동물들의 터전이 드러나고 이들이 인간의 생활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병원체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들이 대부분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에 문제되는 신종감염병은 4분의 3, 75%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열대 밀림에 있는 뭐 원숭이나 뭐 야생동물, 뭐 박쥐나 이런 그 야생동물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에 뭐 가축을 거치든 아니면 직접이든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신종 감염병이고.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가장 유력한 매개체로 지목된 것은 과일박쥐였다. 과일박쥐로부터 다른 동물들 그리고 인간에게까지 전파됐다는 추정이다. 2002년 겨울에 유행하기 시작해 77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사양 고양이가 주요 매개체로 지목됐으며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매개체는 낙타로 밝혀졌다. 무분별한 개발이 부추기는 신종 감염병의 등장. 이러한 현상을 의학에서는 환경 감염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환경의 파괴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야생 동물들의 생활 터전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동까지 시킨다는 데 있다.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변하게 되면 병원체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는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의 발달 역시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 대륙에서 대륙으로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염병의 전파 속도도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지게 된 것이다. 활발해진 무역과 급증한 해외 여행객들은 신종 감염병의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는 활주로의 역할을 했다. 이제 2009년에 멕시코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제 막 발생하네, 조금 새로운 형태가 발생했나 보고된 게 3월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본격 상륙에서 우리나라에서 막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발생하는 게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멕시코에 있던 바이러스가 국내에 전파돼서 국내 전체를 이제 그 유행을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유행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의 질병이 우리나라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던 메르스. 2015년 5월에 유행하기 시작해 완전한 종식 상태에 접어들기까지 우리나라에는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드러난 우리나라의 메르스 최초 발병자는 중동 지역을 방문했던 한 남성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첫 번째 환자가 바레인 이외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방문한 이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사례와 세계적으로 보고된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현재까지의 감염 경로상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허물어진 경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엔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증가한 해외 유입 감염병들의 다수가 댕기열, 말라리아 등 모기로 인한 감염병이라는 사실이다. 서식처가 다양하고 감염된 사람을 흡혈했을 경우 지역 전체로 병을 퍼뜨릴 수 있는 모기. 따라서 모기 매개 감염병은 확산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역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지카 바이러스는 대개 감염된 모기의 물림으로써 전파된다.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에도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제 매개 모기는 알려진 대로 이제 이집트 순모기가 주요 매개 모기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자체는 어떤 사망률이 높은 그런 위험한 질병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감염 후에 합병증, 지금 이제 산모에서의 소두증, 아기의 출생, 그 다음에 성인에서 이제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합병증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명의 신생아들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두증 및 뇌질환 증상을 안고 태어났다. 현재도 많은 임신부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계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름철이기 때문이다. 이는 6월에서 8월 사이 모기로 인한 감염병 진료 환자가 급증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3억 명이 모기에 의한 감염병에 걸리고 그중 약 75만 명이 사망에 이른다. 이처럼 사망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대다수의 모기 매개 감염병들의 경우 치료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말라리아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모기 매개 질환이면서 치료약이 있는 질병이고,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충이기 때문에 아마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이제 그 질병이 발생하는 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겠고,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모기에 물리지 않게끔 이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개인적인 방법 외에 지자체들도 대대적인 방역 작업으로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기 매개 감염병뿐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들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지난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는 초동 대처 실패와 미숙한 위기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민간 병원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연속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진행 중이다. 신종 감염병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는 감염병 전문 병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와 정부, 의료계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 조직 자체가 이런 신종감염병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 뭐 역학조사관들도 새로 많이 뽑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병원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수가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어서 이제 많이 나아지기는 할 거로 생각은 되지만, 근데 워낙에 뭐 이런 게 1, 2년 막 노력한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이제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감염병 위험 국가로의 여행을 피하고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국민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종감염병이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다. 빨리 발견해서 격리하고 2차, 3차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총력, 뭐 정부, 국민, 의료계 다 사실은 노력을 해야 안전해지는 겁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재앙 감염병. 앞으로도 감염병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인류의 노력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